201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마라톤 기록이 세워졌는데요. 무려 42.195km를 단 1시간 59분 40초 이만에 뛰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마라톤을 2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100m를 17초에 뛰는 속도로 1km를 단 2분 51초에 뛰는 속도로 무려 2시간 동안 달린 건데요. 비록 공식 인증 대회가 아니라 세계 기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인간의 한계로 여겨지던 2시간의 벽을 넘어서는 큰 의미가 있는 기록이었죠. 이 도전의 성공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최초로 비공인 서브트에 성공한 마라토너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인데요. 킵초게는 이미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최정상 마라토너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라토너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또 주목을 받은 건 바로 킵초게가 신은 러닝화였습니다. 나이키는 오직 서브2 도전만을 위해 특별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했고 그 디자인과 성능은 기존 러닝화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슈퍼슈즈라고 불린 이 러닝화는 기존 러닝화보다 훨씬 두껍고 가벼우면서도 빨랐고 결국 그 성능이 너무 사기적이라는 이유로 기술 도핑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육상연맹이 이 러닝화를 대회에서 착용하지 못하게 대회 신발 규정을 바꾸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러닝화가 얼마나 사기적이었기에 금지되어야만 했을까요? 먼저 이 러닝화의 이름은 나이키 알파플라이 프로토타입으로 앞서 설명했듯이 이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된 러닝화입니다. 알파플라이는 슈퍼슈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슈퍼슈즈로 손꼽히는데요. 슈퍼슈즈란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첨단 러닝화로 2016년 나이키가 준 베이퍼플라이 4%를 출시하며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슈퍼슈즈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두꺼운 미드솔입니다. 슈퍼슈즈는 기존 러닝화보다 약 2배 가깝게 더 두껍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두꺼운 게 아니라 가볍고 탄력성이 뛰어난 고급펌 소재로 채워져 있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높은 에너지 반환율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에너지 반환율인데요. 사실 슈퍼슈즈라고 불리는 이유도 에너지 반환율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달리면서 발이 땅을 누를 때 쓰인 에너지를 얼마나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느냐, 바로 에너지 반환율이 러닝화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기존 러닝화의 에너지 반환율은 60에서 65% 수준이었는데 슈퍼슈즈는 무려 85%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러닝화를 신은 선수들에 비해 슈퍼슈즈를 신은 선수들이 같은 힘과 에너지를 쓰고도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된 거죠. 에너지 반환율이 낮은 모래에서는 달리기 힘들지만 똑같은 힘으로 에너지 반환율이 높은 트랙에서는 쉽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달리기에서 에너지 반환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카본 플레이트입니다. 신발의 미드솔 내부에 삽입된 단단한 카본 플레이트는 스프링이나 지렛대 역할을 해 추진력을 높입니다. 또한 폼의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손실을 줄여 달리기 효율을 개선하는데요. 브랜드마다 길이와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미드솔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이 지면에서 떨어질 때 더 큰 반발력을 제공해 추진력을 높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벼운 무게입니다. 신발의 전체적인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발의 가피는 얇고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지며 미드솔과 밑창 역시 성능은 기존 러닝화보다 더 뛰어나지만 무게는 200g도 안 될 만큼 가볍습니다. 나이키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상호작용하는 역대 가장 빠른 러닝화인 슈퍼슈즈를 출시하며 러닝 효율을 평균 4% 향상시킨다는 의미로 준 베이퍼플라이 4%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출시된 베이퍼플라이는 말 그대로 센세이션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먼저 2018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킵초게가 2시간 1분 39초를 기록해 세계 기록을 무려 1분 22초나 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코스 게이는 여자 마라톤 세계 기록을 무려 16년 만에 경신했죠. 거기다 2019년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총 36명 중 무려 31명이 베이퍼플라이를 신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베이퍼플라이의 에너지 반환율은 무려 87%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기존 러닝화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성능의 슈퍼슈즈를 개발한 나이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키 내부에서는 한계를 더 밀어붙이면 더 혁신적인 러닝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여러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실험했죠. 그리고 마침내 2019년 역사적인 서브2 도전 현장에 등장한 새로운 슈퍼슈즈가 바로 알파플라이 프로토타입인데요. 베이퍼플라이는 고급 폼으로 제작된 주맥스 폼을 2중으로 쌓았지만 알파플라이는 한층 더 높여 3중으로 쌓았고, 베이퍼플라이는 카본 플레이트를 1개만 넣었지만 알파플라이는 무려 3개를 넣었습니다. 거기다 알파플라이는 신발 앞부분에 에어줌 포드를 2중으로 넣었는데요. 나이키는 자체 실험 결과 포드가 최대 90%의 에너지 반환율을 보인다고 설명하며 포드 덕분에 지면 반발력이 높아져 선수들은 더 긴 보폭으로 더 낮은 데미지를 받으며 오래 달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죠. 이미 기존 러닝화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베이퍼플라이에 대해 기술 도핑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알파플라이를 신고 인류 최초로 서브2에 성공하자 기술 도핑 논란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데요. 일부 언론과 팬들은 이건 러닝화가 아니라 트램펄린이다. 모든 선수에게 동일한 장비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그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비판했죠. 알파플라이 프로토타입의 성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없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마라톤 기록을 1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선수들의 기량보다 어떤 러닝화를 신는가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공정성,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계육상연맹은 신발이 주는 보조 효과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이냐를 고민하게 됩니다. 올림픽, 세계선수권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서 순위권 선수들의 기록 차이는 약 1% 내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브랜드와 계약했느냐에 따라 메달색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언론과 팬들은 과연 이를 기술 개발에 의한 혁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스포츠의 공정성과 기본을 침해하는 기술 도핑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는데요. 결국 2020년 1월 세계육상연맹은 새로운 러닝화 규정을 발표하며 나이키 알파플라이 프로토타입을 공식 대회에서 착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규정은 미드솔 높이 40mm 이하로 제한, 플레이트 수 1개로 제한, 대회일 기준 4개월 전까지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미리 출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나이키는 규정에 맞게 알파플라이를 수정해 출시하며 프로토타입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베이퍼플라이, 알파플라이가 모든 마라톤 대회를 점령하자 러닝화를 주력으로 하는 스포츠 브랜드들은 슈퍼슈즈를 제작하기 시작하며 이제 슈퍼슈즈는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동호인, 일반인들에게 마라톤 대회를 위한 필수템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마라톤에서만 슈퍼슈즈 논란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나이키는 에너지 반환율을 극대화해 달리기 효율을 증가시킨 슈퍼 스파이크를 출시했고 이 역시 공정성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전통적으로 트랙 스파이크는 매우 단순한 구조였고 중량 최소화, 접지력 확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슈퍼슈즈 기술이 트랙 스파이크에도 도입되며 스파이크의 에너지 반환율, 탄성, 추진력 등이 크게 향상되었죠. 슈퍼 스파이크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결국 스파이크 차이가 승패를 결정짓는가라는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규제가 너무 엄격하면 기술 혁신을 억제하게 되고 너무 느슨하면 부당한 장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공정함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게 중요했는데요. 시대가 지날수록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기에 더 좋은 역량, 옷, 신발, 트랙에서 경쟁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정함을 고려하는 이유는 기록 경쟁이 자칫 기술 경쟁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신 수영복입니다. 마이클 펠프스는 이 수영복을 입고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8관왕에 성공했고 이후 1년 사이 무려 200여 개의 세계 기록이 깨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죠. 결국 인간의 진화가 아니라 수영복의 진화가 기록을 깨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2009년 세계선수권 단 한 대에서 43개의 세계 기록이 경신되며 수영이 아니라 장비 경기라는 비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신 수영복은 공식 대회에서 착용이 금지되었죠. 우리는 이미 슈퍼수즈의 등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마라톤을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알파플라이 프로토타입이 금지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공식 대회에서 이미 서브2에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기존에 꿈꾸지 못했던 기록을 기술의 진화로 경신한다면 그건 인간이 이뤄낸 걸까요? 아니면 기술이 이뤄낸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